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 신유만입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36시간이 지났지만 불길을 잡기가 쉽지 않은데요. 조금 전 소방당국이 건물 일부를 파괴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자, 차순우 기자, 소방당국이 건물 일부를 부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건물 내부에서는 검은 연기가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진화의 어려움을 겪던 소방당국은 건물 6층 외벽을 부수는 강수를 뒀습니다. 현장에선 굴삭기 2대가 투입됐는데요. 화물차 진출입로를 통해 건물 6층 벽 일부를 허물고 있습니다. 내부에 갇혀있는 연기를 빼내고 소화용수를 건물 안쪽으로 직접 쏟아부을 수 있는 진입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진화는 언제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네, 소방당국은 오늘 밤 11시쯤에는 큰 불길을 잡는 초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7시쯤 6층에서 시작된 불은 건물 외벽을 타고 7층까지 번진 상태인데요. 현재 소방 인력 720여 명과 장비 220여 대를 투입해 진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연성 물질과 불길이 남아있는 6층과 7층엔 열기와 연기 탓에 소방대원의 내부 진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무리한 내부 진입보단 화재 확산 방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화재 현장에서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진화 작업이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데 물류센터 특유의 창고형 구조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1박 2일 동안의 밤샘 진화 작업에 소방대원이 탈진해 쓰러지기도 했는데 이채현 기자가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 드립니다. 살수차가 쏟아내는 물줄기에도 시커먼 연기는 잦아들기는커녕 되려 거세집니다. 불이 시작된 곳은 물류센터 동쪽 건물인 B동 6층입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한 걸로 파악됐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불은 계속 번져 7층까지 확산됐습니다. 물류센터 특유의 책꽂이식 구조가 화재를 키웠습니다. 물류센터 각 층은 층고 10m에 바닥 면적은 2만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개방형 구조입니다. 불이 난 6층과 7층엔 3층짜리 선반들로 촘촘히 나뉜 공간에 불에 타기 쉬운 생활용품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하지만 선반 사이 폭은 1.3m에 불과해 진입은 어려운 반면 불이 확산되기엔 쉬운 구조였습니다. 폭발음처럼 들리거든요. 통로폭이 1.3m 정도밖에 되지 않고 렉이 계속 붙어 있는데 그 사이를 저희 대원들이 진입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진화 과정에서 소방대원 2명이 각각 연기 흡입과 탈진으로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5년 전 발생한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 당시에도 비슷한 책꽂이식 구조 때문에 완전 진화까지 6일이 걸렸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화재가 이틀째 이어지다 보니 인근 주택가에도 연기와 재가 덮쳤습니다. 주민들은 창문도 열지 못한 채 밤새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어서 소지현 기자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틀째 계속된 쿠팡 인천물류센터 화재에 인근 주택가도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초등학교 건물도 휘뿌연 연기에 가려 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마스크 차림의 시민들도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아니 엄청 연기 그냥 뿌옇고 여기로 다 그냥 새까맣게 앞이 안 보일 정도니까 숨도 못 쉬고 사람 진짜 죽을 지경이죠. 냄새 나고. 화재 현장에서 약 150m 떨어진 주택가입니다. 이렇게 곳곳에 검은 재가 떨어져 있습니다. 주차된 차량 위에도 거뭇한 재가 내려앉았고 집안엔 탄 냄새가 배었습니다. 주민들은 무더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한 채 밤새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잠을 한잠 못 잤어요. 밤새도록 제가 불안해갖고 새벽에도 계속 창문을 이렇게. 저희 지금 계단에도 꽉 찼어요. 그 냄새가. 관할 지자체는 화재 현장 인근 주민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창문을 닫는 등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쿠팡은 지역 주민 대피소가 꾸려진 인천 신현초등학교에 매트리스와 속옷, 물과 컵라면 등 구호물품을 전달했습니다. TV조선 소지연입니다. 불이 난 쿠팡 물류센터는 인천과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가는 물품을 보관해왔는데 불이 완전히 잡힐 때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이면서 배송 차질 등 소비자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장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재가 난 건물에는 쿠팡 물류센터 5곳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불이 시작된 6층은 상온센터로 각종 생필품 등 제품들이 쌓여 있고 신선식품센터와 반품센터도 한 건물에 있습니다. 쿠팡 관계자는 이 물류시설이 소비자 배송 직전 단계의 상품들을 보관해왔고 인천뿐 아니라 서울 서부권 등 수도권 일부 지역 배송을 맡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상품 품절이나 배송 차질이 빚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로 인터넷 커뮤니티엔 물류센터 화재로 배송을 못해 주문이 취소됐다는 소비자의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쿠팡 측은 이번 화재에 깊이 사과드린다는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해당 물류센터의 물량을 인근 센터로 분산시키는 등 유동적으로 배송을 진행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장도우입니다. 최근 치솟은 주식시장 변동성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과 관련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장의 충격이 우려된다는 건데 김 실장은 당초 레버리지 ETF 도입을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졌죠. 야당은 사과 대신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며 사퇴와 국정조사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방송에 출연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상장 폐지할 경우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10조 원 이상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란 점을 강조하며 사실상 폐지 가능성을 일축한 겁니다. 상장 폐지는 사실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자체가 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죠. 그 매물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 실장은 또 홍콩 등에선 이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운용하고 있는 만큼 해당 상품의 문제라기보단 도입 시점이 문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다음 달부터 예탁금을 3천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보완책이 실시되면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라는 이찬진 금융위원장과는 상황 인식에 다소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정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 실장이 사과는커녕 책임을 합리화하는 궤변만 늘어놓는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금융당국과 같이 상이한 결정이라며 물귀신 작전을 펼치는 모습은 참으로 볼썽사납습니다. 개혁신당도 주가를 정권의 치적으로 삼고 시장을 무리하게 밀어올리려 했던 잘못된 금융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를 앞두고 온라인에선 대출 규제 완화부터 세제와 공급 확대 요구까지 다양한 의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커지는데 이런 제안들이 정책에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부동산 정책 개편을 위해 국민 의견을 받고 있는 온라인 사이트입니다. 금융 분야의 대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가장 많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풀어달라는 의견부터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가 잇따르는 데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습니다. 정책이라는 건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특히 대출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하고 잔금까지 6개월 정도 시차가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정책은 내 집 마련의 계획 자체를 흐트리고 잘못하면 굉장한 큰 손실로도. 부동산 세제에 대한 의견도 쏟아졌는데 정부가 세제 개편에서 보유세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초고가 주택 기준을 얼마로 할지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이걸 얼마 이상을 초고가로 해서 추가 부담을 시킬 거냐. 대부분이 숫자를 써주셨는데요. 30억 써주신 분들이 많아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 한 언론 인터뷰에서 거주 목적과 비거주를 차등 적용하는 문제, 실거주용이라도 초고가 부동산에 대해 달리 봐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 1주택이라도 비거주,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닷새 만에 1,700건이 넘는 의견이 올라온 가운데 이 대통령은 오늘 23일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주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비 피해 상황 짚어봅니다.
경북 의성과 안동에 어제 하루 최대 1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지난해 경북 산불로 피해를 입었던 이재민들, 거주하던 임시주택마저 침수되면서 망연자실한 상황입니다. 이심철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집 계단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침수를 막으려 포대를 쌓아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비가 옥수같이 쏟아졌죠. 앞이 안 보일 정도여가지고요. 발 내딛기가 무서웠어요. 지난해 산불로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머물던 임시주택 11동이 이번 폭우에 모두 잠겼습니다. 뭔데 물이 차가 어이없니까? 그래 차문 열어놨다 가지래. 물이 이만큼 차올라가지고. 야야. 이곳에 있던 임시주택은 불어난 물이 휩쓸려 내려가 30m 떨어진 남의 집 담장에 걸려버렸습니다. 이딴 재난에 주민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말로도 뭐하지 뭐. 죽다 살았어. 안 죽었습니다. 또 그런 대로 또 지내봐야지. 마을 진입로 50m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고추밭과 깨밭은 폐허가 됐습니다. 수매를 앞둔 마늘까지 떠내려갔습니다. 산불 때도 뭐 피해 많았습니다. 바다하고 저라면 한 5천 정도는 날아갔을 거예요. 예. 어제 하루 경북 의성과 안동엔 150mm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전기와 수도마저 끊겨 주민들은 체육관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하나, 둘, 셋. 현재까지 농경지 18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지만 조사가 본격화되면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호남에는 밤사이 시간당 수십 밀리미터의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무주와 담양에는 하루 10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고 곳곳에서 정전과 가로수가 쓰러지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계속해서 박건우 기자입니다. 새벽 하늘을 가르는 번개와 함께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호우경보가 발효된 담양군 도로 일부는 물길로 변했습니다. 밤사이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이곳 담양 해안 저수지는 만수에 다다를 정도로 물이 들어찼습니다. 논에 다 빠져나가서 거의 한 반 정도가 비가 오면 흘러내리는 거 거의 강물처럼 막 흘러내리더라고요. 전남 장성군에선 폭우에 쓰러진 가로수가 전선을 덮치면서 정전 사태를 빚었습니다. 어젯밤 11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400여 가구가 암흑 속에 잠겼습니다. 꺾어보니까 이상하다고 이제 선풍기 틀릴 때 정전이 됐더라고요. 그때부터 또 잠이 안 와요. 그대로 날 새우로 테레비만 보고. 걱정이 쉬운 것이 냉장고 같은 거 그런 것이 이제 저 시계도 안 비고 아무것도 안 비고 우리 같은 사람 어디를 할 정도 모르고. 호남 곳곳에서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도로와 저지대가 물에 잠겨 차량 통행이 통제되는가 하면 계곡물이 불어나거나 주택과 상가 침수 신고도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수도권과 강원 등지에 최대 100mm 이상, 충청 등 내륙은 80mm, 남부는 최대 60mm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특히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예상되는 만큼 하천 주변과 산사태 우려 지역, 지하차도와 저지대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네, 보안 수사권을 비롯해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여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돼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피의자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등 피의자에게 유리한 조항이 담겨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범죄자 보호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범죄 피해자들이 여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가해자를 위한 법이냐며 항의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그저 가해자의 구속기간을 줄이고 조건부 석방, 그저 가해자를 위한 법들 아닙니까? 현직 검사도 개정안엔 피의자를 향한 애정만 있을 뿐 피해자는 없다고 직격했습니다. 천안지청 안미연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문제 삼았습니다. 수사의 기본 원칙이 피의자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점을 선포한 것이란 겁니다.
개정안엔 수사기관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피의자 출국 금지를 요청하도록 하고 구속영장 발부와 동시에 피의자 조건부 석방이 가능한 조항도 있습니다. 안 검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을 피해자가 본다면 피가 거꾸로 솟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사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상당히 급격히 떨어뜨리고 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력을 심각하게 약화하는 법조계에선 실제 입법될 경우 피의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사법경찰관을 법 왜곡죄로 고소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검찰이 경찰에 보안 수사를 요구한 건수가 올해 상반기에만 6만 건이 넘습니다.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면 경찰 업무 부담은 늘고 사건 처리는 더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건데요.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보안 수사권 유지에 찬성 목소리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김창섭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김밥 프랜차이즈 김간의 창업주인 김용만 회장의 횡령 의혹에 대해 경찰에 보안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김 회장이 거래처들로부터 약 6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경찰에 보안 수사를 요구한 건 올해 상반기에만 6만 5천여 건, 올해는 최대였던 지난해 11만 건 기록을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업무 부담이 늘어난 게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안 수사권까지 사라지게 되면 사건 적체에 따른 초기 부실 수사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뇌물죄라든지 이런 것도 그런 것들을 다 감당을 못해요. 보완해주는 그런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만 결국 피해자에게 피해가 안 가게 되는 거죠.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부실 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1%로 폐지해야 한다는 답변보다 3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강경파 인사들은 연일 보안 수사권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지사와 이성윤 의원은 반민주적 검찰로 회귀할 위험성이 농후하다고 했고, 조국 전 대표도 보안수사 요구권의 정밀한 구성에 힘쏟는 게 먼저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은 보안수사권 존치를 원하지만 민주당만 강성 지지층을 따라 전면 폐지의 길로 간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네, 장윤기 사건 수사팀 형사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모레 열릴 예정입니다. 살인범을 비호하기 위해 증거를 방치하고 기밀을 누설하는 과정이 밝혀지면서 경찰의 참담한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죠. 오늘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김태준 기자입니다. 장윤기 사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경찰이 고개를 숙인 바로 그 시각, 광주경찰청 복도엔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청장님도 연락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서로의 영역을 존중한다는 수사기관관 불문율을 깬 이례적 압수수색이었습니다.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단적인 장면인데, 검찰과 경찰 특수단이 경쟁하듯 파헤친 장윤기 사건 수사의 뒷면은 참담했습니다. 지난 5월 범행 11시간 만에 붙잡히고도 반성하는 기색도 없었던 장윤기. 반성하고 있나요? 뉘우치고 있나요? 당시 수사팀장 구속 이후 드러난 수사팀의 행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확인한 리얼돌과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았고, 케이블 타이가 찍힌 체증 영상까지 삭제했습니다. 증거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와 12차례 통화하며 수사 기밀까지 누설했습니다. 계획 범죄를 입증할 장윤기의 휴대폰 속 피해자 정보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윗선 개입 의혹에 수사는 당시 형사과장과 광산서장 등 수뇌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결국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고개를 숙이고 경찰 쇄신을 약속했지만 무너져 내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습니다. 경찰 내부의 유착고리를 도려내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TV조선 김태준입니다.
네, 지난 2월 서울 강남의 음마 아파트에서 불이 나 이사 온 지 닷새밖에 안 된 고등학생이 숨졌던 안타까운 사고 기억하실 텐데요. 결국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소방당국이 인테리어 과정에서 무자격자가 부실하게 연결한 전기 배선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이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8층에서 시뻘건 불기둥과 희뿌연 연기가 치솟습니다. 지난 2월 이사 온 지 닷새 만에 17살 여고생이 숨지고 어머니와 동생이 다쳤던 대치동 음마 아파트 화재 당시 영상입니다. 현장 조사를 했던 강남소방서는 이사 전 이뤄진 전기배선 공사의 문제점을 보고서에 명시했습니다. 전기공사 자격이 없는 인테리어 작업자가 주방 천장 전선을 연결하면서 전용 부품 대신 구리선을 꼬아 테이프를 감는 일명 쥐꼬리 접속을 했다는 겁니다. 또 전선 보호용 관도 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연결 부위에서 불이 났을 가능성을 지적한 겁니다. 다만 직접 증거가 모두 불타 공식 원인은 미상으로 기재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다른 화재 원인이 확인되지 않으면 천장 전선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유족 측은 과실 가능성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우리 집을 딱 전체를 공사하는 공사였는데 자격 없이 했고 전기공사도 마찬가지고요.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인테리어 업체 측은 TV조선에 작업자가 자격증이 없는 건 맞다면서도 자격증이 필요 없는 규모였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네, 임신중지 약물을 둘러싼 논란 거셉니다. 성평등 가족부는 임신중지 약물 허용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의료계의 반발 또한 큰데요. 관련 이슈들 사회정책부 이상배 기자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자, 먼저 임신중지 약물 관련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꺼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임신중지 약물을 언급하면서 개정을 지시한 건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낙태 허용 범위 논쟁이 안 끝나면서 이걸 허용하지 않다 보니까 해외 직구를 통해서 허용하다 보니까 사고도 나고 좀 이렇게 방치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당시에 대통령이 직접 약 이름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약인 건가요? 네, 인공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먹는 약입니다. 현재 전 세계 101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가운데 87%인 33개국이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5개국에서만 불법입니다. 네, 외국에서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허용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0년 말까지 대체 입법을 주문했지만 국회가 시한을 넘기면서 현재 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식약처와 보건복지부도 입법 공백을 이유로 논의를 보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 국내 한 제약사는 임신중지 약물에 대해 2021년부터 24년까지 식약처에 품목 허가를 3차례 신청했지만 허가 심사 절차가 잠정 중단되면서 본 심사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식약처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품목 허가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찬성과 반대 여론도 점점 과열되고 있는 양상이에요. 네, 여성계는 임신 중지 약물 허용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논평을 통해 임신과 출산을 둘러싼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여성의 전화 등 90개 단체도 성재생산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마땅한 책무라고 반겼습니다. 반면 종교계와 의료계에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의료계에선 법을 정비하기 전에 임신중지약을 허용하면 여러 의료적인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약물 낙태 후 중대한 이상 발생률이 기존 FDA나 제조사가 제시했던 0.5% 미만보다 약 22배가 높은 11%가량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기준 없는 재량은 결국 여성에게도 위험을 초래할 것입니다. 일단 성평등가족부는 임신 중지 약물 도입을 위해 연내 모자보건법 개정을 추진하고 해당 약 품목 허가가 가능한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검토할 계획입니다. 네, 사회적 관심이 쏠리는 사안인 만큼 정부의 신중한 접근과 검토가 뒷받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 도입 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었던 민주당이 이번엔 청년 후보 기탁금 문제로 논란입니다. 청년 후보들이 1년 사이 4배나 오른 기탁금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기존 수준으로 돌려놓자고 제안을 한 건데 반대 진영에선 대통령이 기탁금 인상 문제를 공개 거론한 특정 후보의 편을 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고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민주당이 최근 인상한 전당대회 기탁금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돈 때문에 선거에 나갈 수 없다는 건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부정부패의 유인을 키우는 일이기도 하다며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500만 원이던 최고위원 출마자의 예비경선 기탁금을 2천만 원으로 4배 인상했습니다. 앞서 2001년생 정민철 최고위원 후보는 하룻밤에 후원금 3억 8천만 원을 모았다고 공개한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 부럽다고 비꼬며 원외 청년 후보는 선거 후원에조차 열기 어렵다고 기탁금 부담을 호소했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 송영길 전 대표 등 다른 친명계 주자들도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잇따라 기탁금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정 후보는 이 대통령을 옹호했던 친명계 후보로 꼽힙니다. 이래도 이재명 정부를 지지 안 해? 야, 독하다 독해. 오늘 코스피 5,800 찍었습니다. 이 때문에 반명 지지층 사이에선 이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위해 당무에 개입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이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의견을 낼 수 있다며 당무 개입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글을 추가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는 오는 21일 전체 회의를 열고 청년 후보 기탁금 감면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당원 자격으로 의견을 밝힌 거라고 했지만 현직 대통령이 직접 전당대회와 관련된 언급을 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그 배경을 놓고도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데 정치부 이태희 기자와 뉴스더에서 이 내용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이 대통령은 청년들이 돈 때문에 출마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기탁금을 기존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는 입장인데 민주당이 왜 기탁금을 인상했는지 이것부터 짚어보죠. 민주당은 재작년 전당대회부터 예비 경선에도 권리당원 표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엔 500명 안팎의 중앙위원만 투표했지만 지금은 160만 명에 달하는 권리당원이 참여하면서 선거관리 비용이 크게 늘었다는 게 주요 이유입니다. 재작년엔 이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기탁금 인상에 제동을 걸었지만 막상 선거를 치러보니 비용 부담이 상당했고 당원 수도 크게 늘어나면서 이번엔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그 최고위원 후보의 경우 예비 경선에만 2천만 원이 들고 본선에 가면 수천만 원을 더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원외 청년인 경우에 절반을 감면해 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청년들이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버거운 금액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기탁금 문제를 지적했던 정민철 최고위원 후보는 2001년생으로 이번 전당대회 최연소 후보입니다. 기탁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장벽이 진짜 많더라고요. 친족의 돈을 받아도 된다고 쏟아있는 거예요. 저도 친족한테 돈을 받아서 출마할 수 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런데 문제는요, 이번 전당대회의 청년 원외 후보들이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친명계로 분류된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 계파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겁니다. 이른바 반명 지지층이 이 대통령 글이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사흘 만에 4억 4천만 원이 모였다며 이제 후원금을 그만 보내달라고 했던 정청래 전 대표로선 이 대통령의 글로 다소 무안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정 전 대표가 부럽다며 비꼰 정민철 후보에 이어 당장 오늘 친명계 후보들이 잇따라 이 대통령 발언에 동조하며 기탁금을 내려야 한다는 SNS 게시글을 일제히 올린 것도 일종의 정청래 고립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네, 보안 수사권 얘기도 해보죠.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이건태 의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 토론을 하려고 했다가 돌연 취소를 했습니다. 왜 입장을 바꾼 건지 배경이 파악이 되나요? 이 검사 출신인 이건태 의원은 당초 이 보안 수사권 토론을 통해서 전당대회 이슈를 선점해 보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토론에 나설 경우 한동훈 의원에게 정치적인 무대를 마련해 줄 거란 민주당 지지층 내 반발이 거셌고요. 보안 수사권 유지 여론이 폐지 여론을 앞서는 상황에서 토론이 민주당에 불리한 구도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토론을 피한 셈이 됐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좀 불가피한 실점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또 결과적으로 한동훈 의원의 존재감만 키워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 의원은 SNS에 토론을 주관한 방송사가 다른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출연을 제안했지만 응한 의원이 없어서 토론이 취소됐다고 했습니다. 친한계 신지호 전 의원은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게 최상의 승리라며 손자병법의 한 구절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토론도 못할 정책을 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지 그것부터 납득이 잘 안 되긴 합니다. 이태희 기자,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할머니 보석함에서 보던 옥반지나 어릴 적 신었던 젤리 슈즈가 최근 20, 30대 젊은 층 사이에서 다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유행은 돌고 돈다는 말 딱 맞는 것 같네요. 트렌드 리포트 요즘 황민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귀금속 매장 앞에 청년들이 모여 반지를 고릅니다. 눈여겨보는 건 금도 은도 아닌 옥입니다. 한때 중장년층의 장신구로 여겨졌지만 요즘은 청년층이 패션 아이템으로 찾고 있습니다. 금반지 같은 경우에 금액대가 너무 높아서 옥을 찾게 된 건데 생각보다 막상 착용을 했을 때 너무 힙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익숙한 초록빛부터 검은색까지 기존 반지와 다른 느낌을 찾는 수요도 있습니다. 기존에 못 봤던 느낌이어서 그냥 일반적인 반지들보다 훨씬 더 유니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2000년대 초반 유행했던 젤리 슈즈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직접 원하는 장식을 골라 자신만의 젤리 슈즈를 만들 수 있는데요. 2030 세대들의 개성을 뽐낼 수 있는 일종의 놀이도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 신었던 기억이 있는데 근처에 또 꾸미는 상가가 있다고 해서 거기 가서도 사볼 예정이에요. 실제 올 여름 젤리 슈즈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00% 넘게 늘었습니다. 과거 유행을 그대로 따라가기보다 취향에 맞게 자기 방식으로 즐깁니다. 나만의 거를 찾아서 SNS를 통해서 또 뽐내기라는 희소성을 또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예전 레트로 제품들을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한때 유행이 지나 자취를 감췄던 상품들이 2030 세대의 취향을 입고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면서 지난 4월 휴전 이후 처음으로 미군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가 사실상 휴직 조각이 된 가운데 양측은 보복과 재보복 공습을 주고받았습니다. 김자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요르단 내 미군 기지에 미사일이 잇따라 떨어지며 폭발합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공습으로 요르단 공군기지에서 미군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전사자가 나온 건 지난 4월 휴전 이후 처음입니다. 외신은 미군 평가와 달리 이란의 미사일 재고가 충분하고 탄도미사일과 자폭 드론으로 동시 공격하는 방식으로 방공망을 뚫는 능력도 향상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즉각 응징에 나섰습니다. 앞서 공습으로 교량이 파괴된 반다르 아바스와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 요충지인 게슘섬을 또다시 집중 타격했습니다. 이란도 재보복 공격으로 맞섰습니다.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 2곳에 자폭 드론으로 공격했고 미국의 대리 세력으로 지목되는 이라크 내 쿠르드족 기지도 공습했습니다. 이란은 종전 양해각서 이행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모스타바 이란 최고 지도자는 미국에게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주겠다고 경고했습니다.
نقض عهدهای مکرر شیطان بزرگ نسبت به تفاهمنامه امضا شده بین رئیس جمهوران ایران و آمریکا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종전 양일각서 파기 선언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며 총력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요즘입니다.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밤에도 낮에 열기가 식지 못해 남부와 제주에는 열대야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한편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강원과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적게는 5에서 많게는 60mm가량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인 곳이 많았던 오늘과 달리 내일은 다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청에 최대 80mm, 수도권과 경북 중북부 지역에 20에서 6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많게는 40mm 정도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면 서울 23도로 출발하겠고요. 남부지방 광주 25도, 부산 26도로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8도, 강릉 27도로 평년 수준을 밑돌겠고요. 폭염특보가 내려진 남부지방은 대구 33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당분간 정체전선이 우리나라를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19일 일요일 뉴스7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